저희가 시장을 선택하고 나서 그 여러 개의 시장을 선택했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배분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배분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나면, 즉 각각의 국가를 구별되어 있는 시장으로 저희가 간주하게 된다면 각각의 국가들이 얼마나 매력도가 있는가, 시장으로서의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가, 또 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가, 그 시장 각각의 국가 내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해서 매력적인 시장일수록, 즉 매력적인 그런 국가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면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그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각 시장의 매력도, 즉 시장의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매력도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매력도는 저희가 시장 매력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장 매력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 그리고 안정성,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국가 매력도, 시장 매력도라는 것이 세로축의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가로축에 보시는 경쟁력은 그 시장 안에, 그 국가 안에서, 그 시장 안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 있는가, 즉 경쟁자 대비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가로축에 있는 그런 차원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매력도가 높고 경쟁력이 높을 때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상단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대각선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력적이지 않은 비매력적인 시장, 비매력적인 국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많이 투자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그 성장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배분을 하는 투자 또는 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비교적 비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 내지는 철수 전략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대각선이 사실은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하나의 요소는 긍정적이고 하나의 요소는 부정적일 때 이 대각선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각선에서는 지배 전략을 펼칠지 철수 전략을 펼칠지 그냥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개념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자원이 유한하다,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개의 국가들을 국가 매력도와 경쟁력이라는 차원,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 분석의 결과로 이 9개의 위치 중에서 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대각선 상단 부분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가 되어서 투자 또는 성장 전략,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배분해서 그 성장세를 유지해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비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가 되어서 철수 전략에 가까운 그런 전략들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가 A와 국가 B에 대한 국가 매력도와 경쟁력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매트릭스에 의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위치를 각각 잡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 A와 국가 B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도 투자 전략 또는 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반대편에 있는 대각선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이 자리에서도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대각선은 사실 선택적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각선 상단부는 어떤 전략을, 대각선 하단부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기억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 선택을 하고 시장 각각에 대해서 그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의사 결정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그 선택한 시장에 대한 그 포지셔닝이라는 단계가 남게 되는데, 아마도 마케팅 관리론을 들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 브랜드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지각,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포지셔닝이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이런 포지셔닝 기법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포지셔닝 기법들도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시장을 다루는 국제 마케팅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국제 마케팅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되는, 아니면은 조금 마케팅과는 차별되게 언급이 되는 몇 가지 포지셔닝 기법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언급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 전략 중에 하나는 진입 시점에 따른 경쟁 포지셔닝입니다. 우리 자사의 브랜드가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지셔닝,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선점 전략은 여러분들 목적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선도자 우위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시장이든지 제일 먼저 진입을 한다는 것은 새로움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의 대표 브랜드다라는 그런 그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점 전략, 즉 진입 시점만으로도 이런 그 분야의 대표라는 포지셔닝 컨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선점 전략을 잘 구사하게 되면 나머지 그 시장에 따로 이후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브랜드들, 성공해서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경쟁자가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점 전략을 구사한 그런 브랜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런 경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의 지배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즉 선도기업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대응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대부분 후발주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요인들과 더불어서 저가 전략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한 제품이면 소비자들은 선점 브랜드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선점 브랜드와 경쟁을 하려면, 즉 동일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려면 적어도 제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가격이 낮아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제품의 가치가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후발주자들, 즉 그 시장에 있는 경쟁자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놓여진 상황에서의 후발주자들은 다른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서 저가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적소 전략이라고 해서 니치 마켓,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적소 전략이라는 전략도 많이 구사가 되는데, 이 적소 전략은 앞에서 보신 선점 전략, 대응 전략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는 면은 규모의 면입니다. 선점이나 대응 전략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적소 전략은 말 그대로 그 시장 사이에 끼어 있는 굉장히 규모가 제한적인 그런 시장에 한해서 국한이 되어서 그 시장에 그런 시장에 국한을 두고 제한을 두고 진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출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전문화된 니즈를 기반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접근하기 좋다는 점 등등의 장점 때문에 적소 전략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점이나 대응 전략은 대부분 좀 큰 규모의 기업들이 구사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전략이 되고요. 적소 전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이기도 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에 득을 보는 소규모 기업에게 있어서 더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소 전략의 특징을 정리를 해본다면 규모의 경제가 제한된, 즉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다고 해서 그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그런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주 큰 시장 사이에 끼어 있어서 특이한 그 시장의 특성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시장을 의미하고요. 큰 기업들보다는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재빠르게 그 작은 시장의 니즈에 맞춰가면서 그 특별한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이제 서바이벌에 굉장히 긍정적인, 우호적인 그런 시장으로서 적소 전략이라는 것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아까 선점 전략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선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말씀드렸었는데요. 선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면에서 아주 넓은 시장 점유율, 인지도라는 면에서 아까 대표 브랜드로 인식이 될 수 있다, 대표 브랜드라는 포지셔닝 컨셉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채널이라는 면에서도 유통 채널, 즉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런 통로들도 더 유리한 통로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장점으로서 저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포지셔닝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언급할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은 시장 범위에 따른 포지셔닝인데요. 시장 범위, 즉 시장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 것이냐, 넓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의 의미고요. 보시는 것처럼 집중 세분 시장 포지셔닝, 그리고 광범위한 포지셔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 세분 시장 포지셔닝은 특정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집중 세분 시장 포지셔닝, 광범위한 포지셔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시장, 아주 극단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시장을 하나의 포지셔닝 전략으로 실행하고 전체 공통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광범위한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 세분화 포지셔닝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타겟을 결정하고, 진출할 수 있는 타겟을 결정했다라는 면에서 그 타겟을 제한하는 그런 모든 전략들에서 펼칠 수 있는 것이 집중 세분 시장 포지셔닝이고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 각각의 선택한 시장마다 다른 포지셔닝 컨셉, 차별화된 포지셔닝 컨셉을 제안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집중 세분 포지셔닝 전략은 시장마다 다 달라, 시장마다 다 다른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포지셔닝 전략이고요. 광범위한 포지셔닝 전략은 전체 시장을 모두 동질한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전체적인 시장을 모두 동일한 포지셔닝 컨셉으로, 즉 표준화된 포지셔닝 컨셉으로 마케팅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봤던 브랜드 중에는 아마 코카콜라가 이 광범위한 포지셔닝 전략을 전달하는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도 몇 가지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제품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의 첫 번째로 가격 품질 포지셔닝입니다. 사실 그 특별한 단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격과 품질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포지셔닝,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형성이 되는 그런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거고요. 그거 외에 기업이 의도적으로 자사의 가격과 자사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준다면 그것이 이제 제품에 따른 포지셔닝으로서 가격 품질 포지셔닝 기법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포지셔닝인데요. 하이테크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포지셔닝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제공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포지셔닝을 하이테크 포지셔닝.
하이터치 포지셔닝은 앞에서 얘기한 정보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미지나 감성적인 것을 강조해서 그 이미지나 감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이런 제품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전달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포지셔닝 기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테크 포지셔닝에 해당되는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고기술 제품, 아까 이 하이테크 포지셔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각각의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컨셉을 숙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고기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들을 가지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제품의 정보나 특징을 아주 많이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게 되고요. 특별 관심 제품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요. 내가 그 제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고객 하나하나가 관심을 가진 제품에 대한 공유 경험을 기반으로 포지셔닝 컨셉을 확립하는 그런 과정에 한 부분, 그런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기술 제품이나 특별 관심 제품은 정보를 기반으로 포지셔닝 컨셉을 정립하는 과정이므로 하이테크 포지셔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이터치 포지셔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이미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제품들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셔닝 기법이에요. 그런 제품들 중에 크게 저희가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일상 제품과 지구촌 제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하이터치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상 제품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왜 하이터치냐, 왜 이미지가 중요하냐 라고 얘기해 보면, 저희가 코카콜라 떠올리면서 코카콜라의 이미지, 전세적으로 동질의 그런 효용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 동질의 효용을, 동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냥 글로벌한 이미지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저희가 촉진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촉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잠시 떠올려 보면, 촉진 상황에서 글로벌 표준화 얘기를 했었죠. 표준화의 가장 큰 동질화된 브랜드 정체성, 즉 글로벌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 면에서 일상 제품이라는 것이 그런 글로벌의 이미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굉장히 긍정적인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구촌 제품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건 동일한데요. 지구촌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이 굉장히 높게, 지명도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지구촌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구촌 제품이 명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명품들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상 제품이든 지구촌 제품이든 글로벌화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을 가치 전달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이터치 포지셔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나 하이터치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제품이 꼭 한 요소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이테크도 하이터치도 그것을 접목한 포지셔닝 컨셉도 구사를 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은 다양한 포지셔닝 전략으로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이냐, 확대 방향, 시장 확대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전략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최적화된 시장의 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최적화된 수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시장 다변화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장 다변화 전략은 다수의 시장에 급속도로 빠르게 아주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목표가 되고요. 그렇게 다수의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마케팅의 노력들을 기울여서 최대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둔 다음에 최적의 판매 시장의 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시장 다변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장 다변화 전략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굉장히 시장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시장을 빠르게 침투한다라는 면에서 시장 다변화 전략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시장 집중화 전략은 굉장히 상반된 전략으로 아주 더디게 천천히 해외 시장의 수를 늘려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시장에 마케팅 노력을 집중을 하고 그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또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서 마케팅 노력을 집중을 하고 또 옮겨가서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저희는 시장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다변화 전략은 가장 큰 장점이 규모의 경제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빠른 시장에 한꺼번에 진입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구나.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격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장점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시장 집중화 전략은 그런 규모의 경제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제품군 또는 그런 시장 환경에서는 시장 집중화 전략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다변화 전략과 시장 집중화 전략을 비교한 표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시장 확대 전략을 결정하는 데 이제 고려 요인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판매 신장의 형태, 그러니까 즉 저희가 매출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오목형인 경우는 시장 다변화 전략, 그리고 S형인 경우에 시장 집중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개별 시장 국가의 시장 성장률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시장 성장률은 제 진출하는 각 국가의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성장률이 낮으면 하나의 시장에 들어가서 매출을 크게 확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장의 수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시장에 들어가서 매출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시장 다변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개별 국가의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개 시장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하나의 시장에 들어가서 그 성장률을 기반으로 같이 성장을 해서 그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서 또 그 시장 성장률을 기반으로 시장의 확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그런 환경에서는 시장 집중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판매의 안정성은 수요가 불안정할 때, 즉 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굉장히 위험이 크면 여러 개의 시장을 진출해서 하나의 시장이 좀 불안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크더라도 나머지 시장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수요가 안정적이라면 시장 집중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이야기. 경쟁 기업의 반응이라는 면에서도 저희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시장 다변화 전략이라는 게 시장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빠르게 확보한 즉 마켓시어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경쟁 우위로 작용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 다변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또 그러한 시장 외에 그러한 이제 경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제품, 즉 혁신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혁신제품을 기반으로 굉장히 빠른 확산을 하는 것이 경쟁기업이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경쟁기업 입장에서의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시장 집중화 전략의 경우에는 어떤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제품을 제안을 했을 때, 시장에 소개를 했을 때, 기업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플러스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경쟁 우위가 굉장히 차별적이지는 않은 경우, 그럴 때는 그 혁신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파급 효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전이시켜서 굉장히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면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파급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 즉 지리적 문화적이 가깝다 하더라도 그런 시장 간의 그런 파급력 즉 A라는 시장이 좋아한다고 해서 B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그냥 두 간의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 집중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의사소통에 대한 특징으로는 제품과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표준화할 수 있으면, 표준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마케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시장 다변화 전략을, 그렇지 않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적응화가 필요하면 시장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통상의 규모의 경제인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 각각의 전략이 가지는 특성을 기반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집중화 전략을 먼저 보시면 유통비용 전체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면, 이제 큰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국가 내에서, 하나의 국가 내에다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유통 비용이라는 면의 규모의 경제가 발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비용이 굉장히 전체 원가에서 크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한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유통 자체에서 생기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장 집중화 전략이 더 선호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시장 다변화 전략은 유통 비용이라는 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의미보다는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진출 국가를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거리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통비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장 다변화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의 전체 원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대에 따라서 규모가 굉장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시장 집중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사 통제의 그런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시장 집중화 전략을, 필요하지 않으면 시장 다변화 전략을, 아무래도 진출 국가가 늘어나면 본사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약 정보 도 마찬가지. 제약 조건이 많으면 집중화 전략을 컨트롤을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제약 조건이 적으면 시장 다변화 전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가 시장의 확대 순서를 결정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시장의 확대 순서를 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국가에 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국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면에서 저희가 확대 순서 결정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국제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제 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X나 Y나 L축으로 저희는 점점 더 시장을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의 해석을 위해서 각각의 요소들의 그런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본국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는 본국과 유사한 시장을 의미하고, 네모는 본국과 굉장히 상이한 시장을 의미를 해요. 또 화살표의 길이는 시장의 근접성, 그래서 그 시장이 얼마나 가까운, 유사한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국가적으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더 가깝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면적은 전체 이제 각각의 시장 규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면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부터 진출을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근접한 X국을 먼저 이제 근접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본국과 아주 시장의 성격이 비슷하니까 진출을 하기가 용이하겠다라는 면에서 X국 먼저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B를 이용해서 Y국에 진출을 하고요. C 경로를 이용해서 H국에 진출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확대 순서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까, 또 A를 확대하는 첫 번째 국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B는, C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확대의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로 기업의 목적과 전략적인 중요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 아마도 유사한 시장이면 더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 성공을 바탕으로 그 성공의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면에서 기존 시장과 유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국과 비슷한 것,
언어나 문화가 비슷한, 뭐 소득 수준이 비슷한, 발전 단계가, 경제의 발전 단계가 비슷한 그런 시장들을 우선적으로 진입국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위험이나 비용 같은 것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시장도 아마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저희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도식을 보고 각 도식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순서로 시장을 확대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그 부강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이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저희가